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죠. 그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방산 비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면서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건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되어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건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건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기관 협의회 이 부활하도록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10년 만에 그러면 부활되는 건가요? 13년 만이죠. 13년 만인가요? 네, 이제 마지막 열린 건 2007년 4월이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마지막 열린 이후로 치면 10년 만이고요. 10년이요. 생긴 지는 이제 13년 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보면 이게 이제 설치 규정은 대통령 훈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참석자들의 면면이 이른바 사정기관의 총수는 물론이고 국방장관, 그다음에 당시에 안행부 장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국정원장까지 배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중추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른바 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라고 하는 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가 싶은데 그렇게 보면 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주 존재감이 강했던 회의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장이었나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다 보니까는 정말 부패가 줄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까? 일단 여기서 뭘 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의체를 통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는 그 대상자들만 청문회를 받도록 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을 확대한 것. 이러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제 주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열렸어요. 그렇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 이를테면 수사랄지, 감사 대상이랄지 이런 것을 두고 사정기관의 총수들이 모여서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에 치중했던 회의였던 셈이지요. 예, 김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망은 과거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매년 그 부패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2017년 1월 올해 1월 달에 2016년도를 수치를 발표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53점이었습니다. 그 좀 참담한데요. 그래서
176개국 중에서 52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37위에서 52위로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는 29위인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아마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들 참여정부와 또 더 나가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를 했을 때. 근데 하나 이제 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거는 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를 하면은 굉장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서 부패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한 대목이 바로 방산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방산비리를 처음 반부패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방산비리를 지목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방산비리는 사실 지난 정권 때도 얘기가 많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도해서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방산비리 합동수사단도 출범시킨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러니까 이 방산비리 문제는 지금 부패의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으로 됐어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시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아주 이적행위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패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사회 전반의 부패를 좀 청산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하나의 그 동력을 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실천력을 발휘하냐 문제인데 이 반부패 기관 협의회가 어떤 효력을 보려면은 일단 제도적인 부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패 문제는 사실 어느 정권이나 부패 청산에 시동을 걸었던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패를 없애 나가느냐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거. 관계기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각자 영역이 다른 기관들이 다른 기관이 모르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제도화시키는 건데 올해 작년에 그 부패 인식 지수가 52라는 건 사실 참담한 거란 말이죠.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제 실천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관주도로 나갈 때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 했던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두삼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입법을 통해서 뭔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같이 맞물릴 때 효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정. 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초창기에 사정 드라이브를 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 때는 이런 부패나 이런 것들이 용인돼 왔지만은 우리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사정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2000년도 1월 달에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용어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장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정과 관련된 권력기관들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패를 척결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다만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 차장이 참석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이런 협의에 만약에 야권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혹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사정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게 했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출범하면 항상 먼저 내세우는 게 이 부패 척결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패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패가 너무 만연돼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부패 없는 나라 만들겠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적폐청산하면 통합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저주저했는데 적폐청산이나 용어 대신에 반부패로 훨씬 더 구체적인 거로 들어갔던 그런 거에 전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정이라는 말이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 바로 해야 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당위죠, 당위. 꼭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은 방산비리 언급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실상 방산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부정부패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방산비리를 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 교수님도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2014년 11월에 방위사업 합동 정부 합동 단속 수사단이 설치가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해군 참모총장, 황영철 해군 참모총장이랄지 최은희 합참의장이랄지 군 최고 수뇌부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황영철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최은희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나흘 전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방산비리 수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정작업이라는 것이 전 정권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 보복 차원의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방위사업 비리 같은 것은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반부패 이런 협의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방산비리는 기본적으로 정권 때마다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방산비리 카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얘기는 검찰이 너무 바빠지는 것도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검찰이 이제 해야 될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도 조사해야죠. 또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것도 조사해야 되죠. 검찰이 너무 바빠지면 사실 좋은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게 이러한 그 일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반부패 협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가름하는 이 기관을 만들 것 같아요. 반부패.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반부패를 이제 적폐청산의 하나의 신호로 가는 것이니까 검찰이 바빠질 수밖에 없죠. 문제 이제 공수처도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출범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적폐청산이잖아요. 물론 적폐청산이라는 게 소극적 의미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있고 적극적 의미의 적폐청산은 이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전 적폐청산이라고 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전제 조건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구조화된, 공고화된 이런 비리들을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사정 권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신 검찰이 항상 뭔가 정치 권력의 신여로서 정치 권력의 눈치만 봤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나 이번 검찰은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이제 사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는 이 사정 드라이브라는 게 그리고 공직기강을 잡는다는 거 이런 건 어느 정권 초에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정권은 출범 자체의 의미가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대통령이 저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다른 정부과는 좀 다른 출발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 뭐 검찰이 바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요, 네. 교수님.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좁게 얘기하면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더 큰 틀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모두의 운영의 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정부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이 좀 바빠지겠구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은 그 협의에 좀 뺐으면 좋을 것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 정부는 절대로 검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검찰총장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외형상 결국은 지지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정원장을 배석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관련돼서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패 문제가 국정원에서 완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두 검찰총장하고 국정원장은 이 협의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율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검찰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수처를 빨리 약속한 대로 신설을 해서 거기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아주 강력하게 취향할 수 있는 제수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더 나아가서 야권으로 하여금 조금 전에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 보복성 사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부활을 지시했을 뿐이지 그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04년 당시를 기준해서 보면 이제 검찰총장하고 이제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도 참여하게 되는데 저도 김 교수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참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참석하는 건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국정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 감사원장이에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제상 대통령 직할로 돼 있긴 하지만은 직무는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런 독립적인 기관을 어쨌든 이런 협회의체 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주영진 앵커가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검찰이 바빠진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검찰이 바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죽었던 검찰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를 지금 중앙지검 특수 1부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어떤 정부든 간에 일부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문제지 다수의 검사들은 묵묵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언급한 이 사안들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죠. 그리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파헤치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책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윤춘호 기자가 언급한 바로 그 부분.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검찰의 힘이 세지는 것 아니냐. 네. 현 정부도 결과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검찰의 위력만 더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에 대해서? 어제 이례적으로 별로 반응이 안 나왔어요.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예,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반응이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 보복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시작된 이래 전 정권 비리 계기 정치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 말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 말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펴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놨는데 부패 척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을 악용해 사정바람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야당의 반응을 청와대나 여당 그대로 야당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건 묵살할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이것도. 특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항상 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게 정계 개편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여소야되고 내년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 또 압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지다 보면은 이런 과거에도 그랬고요. 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사정 작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를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과거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야당은 저런 우려 섞인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불안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향후 어떻게 이 협의회가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93년도에 출범했던 YS 이해창 감사원장이 7비리를 정말 세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정말 문민정부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지도가 90%까지 올라갔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정도로 감사원장이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립적으로 깨끗하게 했었고 그분이 그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총리까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보복인지 아니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는 특히 후자 약속했던 걸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지금 김영진 교수님 하신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발견됐던 300종의 문건 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250종의 문건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마쳤지만 한 1000건이 넘는 문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이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즉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합니다.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 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문건 자체는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문건의 제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도 좀 곤혹스러운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부분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지난주에 발견된 문건이나 어제 발견된 문건 전부를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건만 넘겼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특검에 넘겼고 특검에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관련 재판, 삼성 관련 재판에 증거 자료를 채택할 지역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도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는 내용은 없고요. 아직까지 브리핑을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아직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은 1000개 정도의 문건에 대해서 예. 확인 작업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 이 그렇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청와대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이제 일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기록물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예.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분류를 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게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개인의 메모인 수준에 그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분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작성했던 생산했던 당시 대통령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정 기록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비밀 취득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엄격하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은
전 정권의 문서를 다음 정권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필요한 시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7년. 2004년. 예,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에 때문에. 제정이 됐다는 그래서 얘기죠. 나중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원래 전임 정권의 기록을 후임 정권이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는 전임 정권의 것이 너무 잘 없어지고 자꾸만 이렇기 때문에 후임 정권이 이것을 참조하지 못해서 사실은 참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 기록물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뭐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시청자들께서 이 대통령 기록물법이 대통령 기록물은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제 뭐 예단일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거나 비밀로 지정을 해서 비밀 표시를 함으로써 국익에 침해가 가거나 사생활에 침해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것을 지정 기록물로 해서 15년 또는 30년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인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마치 보면 안 된다라는 인식, 이거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제가 첨언을 합니다. 예, 2007년 4월에 7년입니다. 7년 제가 잘못하면. 그전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규정만 있다가 별도로 떼서 그렇습니다. 2007년에 7년 4월에 제정을 하고 2007년 말인가 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기 이제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면 청와대 가보니까 전 정권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 정권에 넘어온 자료가 아무것도 없을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넘기지 않고 다 파기를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인 이 자료들이 하나도 넘어오지 않으니 이런 것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귀중한 자료도 후대에 넘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 기록물인 거죠. 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정권이 한 일을 다음 정권이 다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교훈으로 삼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의 기록을 못 보죠. 당대 왕이 못 보도록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조금 취지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요. 다음 정권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30년인가요? 상당 기간 동안 15년도 있고 30년 있고. 예, 30년 못 보게 돼 있잖아요. 못 보는데 당사자는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자기가 비밀 추가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당시에 보아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 뭐 다시 돌려놓으라 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관련된 그런 효율성에 대한 거를 좀 지적을 지금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심 첫 번째는 왜냐하면 시점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딴 것도 아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게 딱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게 무슨 나름대로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을 하려고 하냐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고 7월 3일 날 발견됐는데 실은 발표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방식에 대한 문제였었던 거죠. 조용히 검찰에다가 넘긴 것이 아니라 생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쫙 발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기록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문가가 분류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인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넘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확인 작업은 거쳤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또 비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전부 다가 아니라 뽑아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검찰에 개입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건 단순한 대통령 기록물법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새로운 돌발 변수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된 문건들이 다량 발견됐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 문건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계속된 문건 발견했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야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법성과 정치성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고발 조치와 함께 이것을 할 거고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 정부의 캐비넷 문서를 발표한 태도 의아하고 한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가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사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캐비넷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전임 청와대 비서실이 이런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이 정부는 불과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갔더니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렸다고 마치 국정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기한 것처럼 비판해왔던 정부입니다. 정권은 마칠 때 서류를 싹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남겨둬서 뒤에 정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국정에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재판이나 정권에 이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이 청와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네, 야당들의 반응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를 고발할 가능성도 내비쳤고요. 국민의당은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왔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정권이 모든 자료를 파기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다. 또 이런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영상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입구에 있었던 어떤 장치들을 철거했다는 건데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국민에게는 온화하게, 권력기관에는 엄정하게, 새로운 민정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영상의 끝이 나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저 철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실이라 하면 물론 청와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비밀스럽게 취급해야 될 자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윤의 문건 파동이 나서 정말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기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은 필요했던 작업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저기서 저 보안 검색 때 보안을 강하게 한 저런 장비 내지는 설치됐던 것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소통 상징적인 의미를 혹시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 자체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예, 윤춘호 기자가 잠깐 그 팩트를 넘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윤춘호 기자는 이런 오늘 철거는 됐는데 이 철거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새로운 민정이라고 비춰질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팩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저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문건을 갖고 나가면 삐삐 소리가 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건이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무슨 특수 용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뭐냐면요. 왜 저렇게 되냐면 민정수석실이 엄밀하게 따지면 국정농단의 최전선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민정수석실의 임무를 한 것이 아니라 왜 민정수석실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을 할 정도로 일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하나라도 나갔을 경우는 엄청난 파장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저렇게 특수장비를 만든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기 교수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대목이죠. 뭐 삼성 경영권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은 그 보안을 강화하는 거는 좋지만 저는 핵심은 뭐냐면 조국 민정수석이 지시한 내용은 원래대로의 민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고 정상적인 이러한 업무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특수장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게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씩 음모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은폐한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액시던트, 우연에 의해서 저는 이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것 쪽에 좀 비중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럼 그동안 안 했느냐가 아니라 아주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우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마치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건에 대한 얘기를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전혀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김 교수도 시기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 거기에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고 야당의 정치 공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재판에. 이것이 그 대신 이제 누가 작성을 했으며 작성의 목적이 무엇이며 작성의 경위 이런 걸 알아야지 증거 능력이 있겠죠. 법원에 의해서.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질적으로. 거기 나온 내용이 뭡니까? 14일 날 공개한 게 있고 17일 날 어제 공개한 게 있잖아요. 14일 날 나온 건 뭡니까? 삼성의 그 경영권 승계 국면에 기회로 활용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이게? 또 하나가 건전 보수권을 국정운으로 활용해라. 정권의 차원에서 뭐 수석비서관회의 17일 날 공개된 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그 당시 기획비서관이라서 어제 발견된 문건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이게 상상이 안 가니. 이거를 문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지난 정권 때 지금 야당인 여당이 했었잖아요. 이걸 반성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하고 시기가 문제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본질이 어긋나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때마다 이걸 뭔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거를 공개해야죠, 국민들. 이거 공개를 안 하고 만약에 검찰에 넘겨가지고 나중에 그걸 청와대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저는 그런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 처음 논란을 일으킨 것도 지금 야당이니 여당이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의 NLL 대화로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논란이 있었고요. 유철 기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본질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뭐 어떤 형식적인 변화보다 뭐 그런 뜻이었던 거죠. 거기에도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소통 행보다. 이를테면 청와대 앞길 터주는 것. 그건 국민소통 행보예요. 그렇지만 청와대 경내에 기밀스러운 장비를 다루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을 청와대가 SNS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이것을 마치 그거 자체가 국민소통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살짝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상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운영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민정,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천을 보좌하는 민정, 그리고 아까 나왔던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국민에 대해서는 온화하게,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민정, 사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민정,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종합하는 민정.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 변화를 추구하는 청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드릴 말씀은요. 청와대에서 오늘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몰아서 이번 주말이나 일요일쯤에 브리핑하겠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